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려가 어떠한 통치체제, 즉, 어떤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체제는요, 우리가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치제도, 두 번째는 지방행정제도, 세 번째는 군사제도, 네 번째는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것을 이제 고려가 나라를 세워진 이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가족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통치제도와 가족제도 섹션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통치제도에서 중앙정치제도입니다. 고려는 왕이 다스린 나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이 있고요. 특히 왕 가운데 성종 때부터 당의 삼성 육부제와 송나라의 중추원과 삼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송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위해서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로부터 중추원과 삼사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두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천을 가지고 고려의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독자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이성 육부제입니다. 당나라로부터 중서성과 문화성을 받아들였는데 그 가운데 중서문화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곳의 장관은 문하시종이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관리들은 고위 관리와 하급 관리를 각각 재신과 낭사라고 불렀는데요. 재신과 낭사는 서로 역할이 달랐습니다. 재신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해서 왕한테 전달하는 역할이었고, 낭사는 정치 과정들을 잘 살펴보고 이 정치 과정에서 왕한테 간언, 즉 바른 말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서문화성과 함께 정책 논의 기구로 있었던 것은 바로 중추원이라는 기구였습니다. 중추원도 중서문화성과 마찬가지로 고위 관리와 하급 관리 역할이 달랐는데요. 고위 관리는 추밀이라 불렀고 하급 관리는 승선이라 불렀습니다. 추밀들은 군사 기밀을 담당했고 승선은 왕명의 출납, 왕한테 전달받은 왕명을 다른 기구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서문화성과 함께 이성을 이루었던 것은 상서성이 있습니다. 상서성은 행정실무를 담당했었던 기구고요. 중추원의 승선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왕명을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 육부한테 전달해서 행정실무를 담당했었던 기구입니다. 바로 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통틀어서 이성이라고 불렀고요. 그 아래에 육부가 있어서 우린 이것을 이성육부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운영할 때는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와 또 삼사란 기구도 있었는데, 먼저 삼사를 보겠습니다. 삼사는 나라 일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 돈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나라를 운영할 때 경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돈과 관련된 재정 문제를 다루었었던 기구를 우리는 삼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서성에 속하는 호부와 삼사의 역할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삼사는 돈이 흘러가는 이 재정 문제와 회계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상서성 아래에 있는 호부는 나란 일을 할 때 소요되는 돈 자체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와 관련된 제도 문제를 집중했었던 것이 바로 호부라고 한다면 3사에서는 돈이 흘러가는 이 전반의 문제, 재정 문제 전체를 담당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사대에서는요, 이렇게 나란 일을 할 때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이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어사대는요, 송해 제도를 참고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신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리 감찰 기구로서 우리가 배우진 않은 것 중에 사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정부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당나라의 어사대, 송나라의 어사대 이 역할을 전부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어사대는 기본적으로는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정비된 것이긴 하지만 신라의 전통과 당나라의 어사대까지 참고했다는 점에서 이 세 영역을 전부 다 아우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사대는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 기구였고 또 이와 함께 낭사라고 하는 기구와 함께 일을 했는데 낭사는 왕을 감찰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구는 성격이 비슷해서 주로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사대의 대관 그리고 낭사의 간관을 통틀어서 우리는 대간이라 부릅니다. 자, 이 외에 고려에서는요. 고위 관리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이 두 기구는 어떤 것을 논의했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식목도감은 제도와 규칙에 관한 대내적인 문제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란히를 논의했었던 고위 관리는 주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구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했었던 것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로 넘어갑니다. 지방행정제도는 고려 초, 성종, 현종에 이른 이 세 시기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고려 초에는 사심관과 기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심관과 기인은 태조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국에 12곳의 주요 거점을 두었는데 이곳을 12목이란다 했었고요. 성종은 이 12목에 학교를 설치해서 유교를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방관, 즉 수령을 파견하면서 원래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을 향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종대는요, 전국을 오도, 양계, 그리고 경기로 구획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더 진전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과는 거란족의 침입 이후부터 전국에 대한 지방 행정을 좀 더 통제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오도, 양계, 경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도 아래에는 주군현을 두었고요. 양계 아래는 주군현진을 두었는데요. 오도를 담당했었던 지방관은 안찰사, 양계를 담당했었던 지방관은 병마사라고 부릅니다. 오도를 담당했었던 안찰사는 항상 상주에 있었던 지방관은 아니고요. 6개월을 임기로 해서 지방 군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어떻게 지방 행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찰이 이 안찰사가 주 군현을 돌아다니면서 다녔던 길을 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린 일반 행정구역을 오도라고 부릅니다. 양계는요, 오도와는 구별되는 북쪽에 있는 북계와 동계, 즉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제일 지켜야 하는 군사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병마사를 파견했습니다. 오도와 양계 아래는 주군현을 두었고요. 양계 아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바로 이 주군현 그리고 진에는 주군현과 진에는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별도로 파견이 되었는데요. 이 수령은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
와 함께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서 바로 향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리는 지방 수령을 보좌해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원래 호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종 때 수령들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이 호족들을 향리로 만들어서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주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된 곳과 파견되지 않은 곳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현과 속현으로 구별해서 부르는데요. 수령이 파견된 곳은 주현,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수령이 파견된 곳은 수령과 향리가 같이 있고 속현에는 향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실무를 담당했었던 향리가 속현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이 주군현에 딸려있는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습니다. 향과 부곡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왕실이 필요로 하는 국가의 수요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향부곡소에 살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이곳에 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부곡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소의 주민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의 주민들이 만들었던 제품으로는 먹, 종이, 소금, 숯,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고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긴 했지만 호족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 힘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개경 하나만으로 지방 전체를 아우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서울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삼경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개경 이외에 서경과 동경을 두었습니다.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가리키고요. 동경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숙종 때부터 개경의 땅 기운이 점점 쇠퇴했고 남경, 즉 서울의 땅 기운이 점점 올라와서 수도 개경의 역할을 대체할 만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남경의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종 이후부터 개경, 서경, 남경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군사제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군사제도에는 중앙군대와 지방군대가 있습니다. 중앙군대는 수도를 지키는 사람일 거고, 지방군대는 지방에 있었던 오도와 양계를 지켰던 군대가 되겠죠. 중앙에는 왕이 살고 있는 궁궐과 개경 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군은 궁궐을 지키는 군대였고요. 육위는 개경과 이 개경을 둘러싸고 만들어졌었던 나성을 지키는 군대였어요. 이들은 평생 직업군인으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지배층으로서 우대를 받았고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선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군에는요, 오도를 지키는 주현군과 양계를 지키는 주진군의 구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로서, 농사를 한창 지을 때는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 즉, 농사를 쉴 때는, 즉, 겨울철에는 군사훈련을 받았던 일반 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신분의 구별이 양인과 천인의 구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관리 등용 제도로서 과거제는 양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과거제는 광종 때 실시됐었던 제도로서 유교 지식을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지식을 시험을 통해서 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고요. 시험의 종류로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과, 잡과, 승과였고요. 문과에는 재술과 명경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재술은 문장 능력, 시를 짓는 능력, 문장을 짓는 능력, 즉 글짓기 능력을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국가의 공문서를 쓰거나 혹은 외교 문서를 쓸 때 이러한 능력이 강조되었고, 특히 고려 중기 문벌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문벌들은 문장을 짓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요. 고려 초기부터는 명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교 지식을 얼마나 공부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능력을 표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경과가 중시되었다가 점점 이 명경을 기반으로 하는 재술의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벌들은 대부분 재술과를 보는 것을 선호했고 명경보다는 재술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가 고려 사회에 만들어졌습니다. 문과 이외에 다양한 기술직 시험을 우리는 잡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의학, 회계, 지리, 천문과 같은 실용 기술 시험을 봄으로써 기술관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과는 없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때 무과가 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세운 나라라고 훈요 10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 하대에 등장한 선종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교종의 구별을 두어서 스님들한테도 승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님들은 관리라고 볼 수가 없지만 승려들을 국가 틀 안에 통제하면서 고려의 불교는 국가 불교가 되었고요. 바로 이 국가 불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승과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호하면서도 국가 시스템 아래 통제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과거제 이후에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등용할 수 있었던 제도가 음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음서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로서 일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집안에 고위 관리가 있었는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관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즉, 집안의 백을 가지고 관리를 뽑았던 것이죠. 그것은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고위 관리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이미 고위 관리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삼촌 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가문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서를 적용할 때는 고려 특유의 가족제도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고려는 남편과 부인, 아들과 딸, 부계와 모계를 모두 동등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외삼촌, 외할아버지의 음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그런 가족제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고려의 사회 구조입니다. 고려의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양천제라는 신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양인에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별이 있는데, 양인의 피지배층과 천인이 통틀어서 피지배층에 해당이 되었겠죠. 지배층에는 관리, 향리, 여기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이군 6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수주권의 적용을 받는 전식과라는 땅을 받게 됩니다. 통일신라의 관료전과 비슷한 겁니다. 이 전식과는 관리로서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을 받다가 이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후에 피지배층의 대부분은 일반 농민이었던 백정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이 백정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것이 향부곡소의 주민들이었고 이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인들의 대부분은 노비였어요. 그래서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두어서 양천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양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그 아래 향리와 직업군인, 그 아래 백정, 그 아래 향부곡 소의 주민의 구별이 있는 등 고려 사회는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동등하게 대우해 줬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촘촘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했던 모습들의 가족제도랑도 사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부계와 모계,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관념에서는 남녀 평등한 사회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 남편과 부인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인, 즉 남성과 여성은 차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이 입사 제도 자체가 여성한테는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사회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다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정 내에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요. 음서제도 친손자와 외손자가 모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이는 상복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는 기간을 친가와 외가를 달리 입힙니다. 그래서 상복제도에는 5단계가 있어요. 3년을 입느냐, 1년을 입느냐, 9개월을 입느냐, 5개월을 입느냐, 3개월을 입느냐,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친가와 외가, 차별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려에는 그렇지 않았다. 친가와 외가 똑같은 기간 동안 입었다라는 거고요. 혼인 제도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지만 왕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차별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호적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봤을 때 고려 사회 구조와 가족 제도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인과 천인, 이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리와 노비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을 때 관리와 노비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 나왔겠죠. 이 자식의 성,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관리니까 양인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에 노비 신분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바로 고려 사회의 신분은요, 일천즉천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일천즉천은 아버지와 어머니 쪽 한 명만 노비이면 바로 그 자식 역시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을 동등하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천즉천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버지 신분을 더 우대했다면 이 자식은 바로 양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신분이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천한 쪽을 좀 더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식은 노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서 무신 집권자였던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고려 중기 정치 변화를 이자겸해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무신 집권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사건을 거치면서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었던 이 정치 질서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